예,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조금 다른 스타일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인공지능하고 밀접히 관련된 얘기고 또 심리 철학하고도 관련된 얘기고. 자, 어떤 얘기냐면은 요번에는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얘기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즘에 어떤 얘기들을 많이 볼 수 있냐면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냥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하나 뭐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몸이라는 건 뭐 아직까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기로는 인간의 몸이라는 건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다 죽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뭐 사람들이 늘 꿈꿔왔던 것이긴 하지만은 진짜로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진짜로 인간만큼 생각을 할 수 있고 의식을 가진 존재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될 거 아니냐. 예, 영원한 삶의 희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의 생각이냐면은 이제 그 조금 비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기계에 업로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기계에 업로드 될 수 있다면, 예, 그리고 그 기계가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 있다면 진짜로 영원히 살 수 있겠죠. 기계는 계속 옮겨 다닐 수 있을 테니까. 아니면 기계 자체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물어야 될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로 업로드 될 수 있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업로드하는 건 뭐죠? 일종의 데이터예요. 근데 마음이 데이터인가요? 자, 사실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던 얘기를 좀 적용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썼는데, 예,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좀 옛날 사람들이긴 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육체랑은 구분되는 것이다. 육체랑 구분되는 어떤 영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그런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그거는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심신이원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좀 허무맹랑한 얘기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두뇌와 동일한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생각 하에서도 이런 업로드 한다는 아이디어는 불가능한 아이디어예요. 영화 속에나 나오는 아이디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생물학적 두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물학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복제를 하지 않는 한, 생물학적으로 복제를 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업로드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런 건 마음이 없는 존재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견해가 가능해지는 거는 사실 지난 시간하고 이제 평행하는 측면이 있는데 왜 가능해지는 거냐? 자, 마음이 실제로 업로드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은 마음을 일종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전 시간에 얘기했던 기능주의적 입장, 예, 마음은 컴퓨터로 이루어진 거다. 뭐 그런 식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마음의 어떤 활동이라는 거는 정보 처리 과정이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이루는 건 뭐냐? 그 정보 처리가 되는 그 처리가 되는 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우리 데이터는 실제로 업로드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컴퓨터로 옮기면은 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게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죠. 나의 두뇌에 있는 어떤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옮길 경우 그것이 내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 근데 그게 어떤 정보인지 또 얘기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고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를 업로드한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업로드하면 그게 내가 되는 게 맞는지. 물론 나랑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가정할 거예요. 인공지능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인격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정보를 거기다가 업로드하면은 그게 진짜 나인가? 그 문제가 남아요. 자, 진짜 내가 아니고 그냥 나의 습성만을,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정보들만을 그냥 복제해 놓은 거라면은
그건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달이 저렇게 영원한 삶의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정보를 업로드한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존재가 나라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나랑 비슷한 존재가 그냥 계속해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물음을 생각해 본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런 문제가 있어요. 진짜로 인격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 거냐면은 그 기능주의라는 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두뇌 처리 같은 거, 아니, 정보 처리 같은 거다. 그래서 데이터를 옮기면은 나를 닮은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가정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그게 정말로 나라는 보장이 있을까?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 그거를 정말 나라고 부를 수 있냐?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꼭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약간 전문적인 철학 용어긴 한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랑 동일하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을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으로 옮겼을 때 그게 나랑 같은 사람이길 바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길 바라요. 동일인이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때 동일성이라는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동일성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질적인 동일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건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개가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연히 여기 책이 이렇게 두 권 있는데 이 책은 정말 유사해요. 두 개가.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같은 책이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엄연히 수적으로는 두 개예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은 수적으로는 다른 것들이에요. 자, 비슷하게 이런 거예요.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그리고 똑같은 인격,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뭐 가령 일란성 쌍둥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자라온 환경까지 똑같다면. 그런데 여전히 그 일란성 쌍둥이는 저 자신은 아니죠. 동일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나랑 동일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동일성을 수적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으로 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옮겼을 때 그게 나랑 동일하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묻는 거는 질적인 동일성이 아니라 수적 동일성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비슷한 존재가 하나 더 있는 거라면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랑 진짜 같은 사람이어야지만 제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염두에 두시고 계속 진행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무슨 마음을 업로드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최근에 나온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예요. 어떤 물음을 묻는 거냐? 사람의 동일성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예요. 과거의 한 사람과 미래의 한 사람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굉장히 철학적인 물음 같죠? 근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뭐 한 3, 4살이었다고 치죠. 한 요만했을까요? 자, 요만했을 때 뭐 이런 거예요. 피부도 뽀송뽀송하고 조그맣고 그런 아이였을 텐데 지금은 뭐 성인이고 키도 크고 피부도 거뭇거뭇하고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별로 비슷한 게 없어요. 아마 제가 4살 때 저를 이루고 있던 세포들은 아마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다 새로운 세포들로 대처됐을 거예요. 자, 근데 엄연히 저는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과거의 저였고,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왜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 때문에? 진짜로 그 사람을 이루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몸을 이루고 있었던 세포들은 다 대체됐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 묻는 게 사람의 동일성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미래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0년이 지나면 제가 뭐 머리가 백발이 되고 허리도 좀 굽고 여러 가지로 또 달라져 있겠죠? 자, 근데 왜 그 사람하고 저랑 동일한 사람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뭐가 같은 걸까요? 자,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연금을 붓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나오는 월급을 할애해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저축을 해두는 거예요. 자, 근데 30년 후에 있을 사람이 내 자신이 아니라면 제가 왜 지금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랑 동일이냐 아니냐는 정말로 저 자신한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르게 생겼고, 아니 뭐 많이 다르게 생기진 않았겠지만 엄연히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구별되는 사람일 텐데 그게 왜 나일까? 이런 물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인공지능 얘기로 다시 넘어오겠지만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걸 믿으신다면 내 육체는 죽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거다. 이런 걸 믿는다면은 천국에 어떤 천사 같은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가 아니면은, 그게 내가 아니라면은 영생을 누리는 거 별로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나이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있을 텐데 그게 왜 나일까? 어떤 기준 때문에 그걸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지만 이 문제가 그대로 인공지능의 문제도, 업로딩의 문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육체가 죽은 후에 내 마음이 컴퓨터로 업로딩돼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 컴퓨터가 나랑 동일한 것일까? 그렇죠? 사실 네 가지 버전으로 물었는데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물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존재와 미래의 어떤 존재를 진짜로 동일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가능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은 분명한 건 이래요. 어떤 경우에라도 두 사람의 신체가 정확히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그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4살 때 나와 지금의 나는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라는 게, 인간을 이루고 있는 세포라는 게 몇 년 정도 지나면은 완전히 리사이클이 된대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를 이루고 있었던 세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 두 사람의 신체가 정확히 동일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는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을 동일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냐? 자, 대표적으로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이런 생각들 흔히 할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다.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그렇죠? 어렸을 때 나랑 지금의 나랑 왜 같냐? 같은 영혼을 갖고 있으니까. 미래의 나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가 있을 나도 마찬가지고. 자, 물론 이 경우에는 그 문제는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업로드 된다? 그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영혼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업로딩 한다는 거는 그냥 영화 속의 얘기에 불가능하지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라도 관련이 있지만은 과학의 발전으로 이런 거는 더 이상 그렇게 받아들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구분되는 어떤 영혼이라는 게 있다. 그런 거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한테. 자, 그뿐만 아니라 사실 상식적으로도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견해는. 왜냐면은 제가 집에서 항상 아침마다 저희 와이프의 얼굴을 보고 오는데 또 집에 퇴근해 가서 또 보겠죠? 그러면 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자, 제가 어떻게 하죠? 그냥 같은 모양을 가졌고 같은 성격을 가졌고 같은 방식으로 나를 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저 영혼 이론이라는 게 맞는 견해라면은 저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영혼이라는 건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영혼 같은 거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 보고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점을 얘기하냐면 영혼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동일성을 파악하는 방식하고는 너무 불일치하기 때문에 좀 잘못된 이론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영혼 이론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이런 견해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견해인데 이런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 나와 지금의 내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다르겠죠. 크기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은 시공간적으로 연속성이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제가 4살 때부터 저를 쫓아다니면서 무슨 카메라를 들고 계속 찍어왔다면은 하나의 연속된 필름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연속된 거예요. 저의 삶은. 자, 그런 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나를 추적해 왔더니 계속 하나의 궤적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인 거 아닐까요? 자, 이것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들리긴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견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아요. 자, 그 전에 이런 견해가 맞다면은 사실 천국에 가서 계속 사는 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시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업로딩 한다는 아이디어도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죠. 제 육체 죽고 없어졌다가 어디선가 다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견해가 맞다면은 그런 것들 불가능해질 거예요. 자, 근데 어쨌거나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게 큰 단점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큰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뭐 어떤 단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실 영화라든지 뭐 소설 같은데 단골 주제인데 뭐 이런 것들 많이 등장하죠. 두 사람의 영혼이 바뀌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뭐 사실은 왕자와 거지 그런 스토리에서도 이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 제가 기억나는 드라마는 뭐 시크릿 가든 뭐 이런 데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의 아침에 일어났더니 두 사람의 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적어도 그런 드라마나 소설, 드라마 보면서 또는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스토리를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자,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신체의 연속성하고 사람의 동일성하고 따로 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두 개가 같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체적 연속성 이론이라는 게 옳다면은 우리는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런 견해가 진짜로 맞는 건 아닌가 보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다른 견해가 뭐가 있을까? 다른 견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견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런 거예요. 심리적 연속성 이론이라고 불러요. 자, 뭐냐? 사람의 동일성의 기준은 심리적인 연속성이 있는 거다. 자, 왜 내가 어렸을 때 4살짜리 나랑 동일한 사람이냐? 간단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격도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습성도 비슷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믿음 체계도 비슷할 수 있고 가치관도 비슷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 다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억이라는 요소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죠.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 내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자,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뒤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점 정확히 이 장면 그대로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로 나의 기억을 그런 식으로 갖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랑 지금의 나랑 같은 이유는 뭐냐? 그 기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의 나도 지금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나랑 지금의 나랑 같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참 좋은 소식이죠. 왜냐면은 이런 견해가 맞다면은 다행히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계속 산다는 것도 가능해지고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가서 지상에서 살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기억을 생생히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저랑 그 사람이랑 같은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 업로딩이라는 거, 컴퓨터에 업로딩해서 영원히 산다는 아이디어도 이런 견해에서는 가능해져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사실은 업로딩이라는 아이디어가 이 이론에 기반해 있는 거예요. 자, 업로딩을 하는데 뭘 업로드하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로드하는 거 데이터예요. 자, 근데 기억이라는 거는 일종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말이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이라는 건 진짜로 저장 매체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억을 컴퓨터 속에 업로드 한다면 진짜로 그게 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렇긴 한데 과연 진짜로 그러냐? 자,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나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컴퓨터에 업로드 된다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기억이라는 거는 복제가 너무 쉬워요. 자, 그게 데이터의 본성이에요. 정보의 본성은 복제가 쉽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나의 기억을 컴퓨터에 업로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냥 뭐 메모리 카드, SD 카드 이런 거 있죠? SD 카드에 담으면 돼요. 물론 용량이 부족할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뭐 충분히 용량이 크다면은 메모리 카드 하나 카피하면서 2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꼭 한 대만 있어야 되나요? 2대의 컴퓨터에 업로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 이런 거예요. 자, 뭐냐. 이거 좀 그림으로 그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만 써왔는데, 자, 저의 기억이 컴퓨터에 실제로 업로드 된다면, 그래서 A라는 컴퓨터가 있고 B라는 컴퓨터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랬죠? 나를 그 컴퓨터와 같게 만드는 건 뭐냐? 같은 기억을 가졌다는 이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A라는 그 컴퓨터와 동일한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자, 또 반면에 B도 마찬가지예요. 자, 데이터를 복제할 땐 진본하고 가짜가 없어요. 그냥 둘 다 진짜예요. 자,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나의 기억을 B에다가 옮겨 심으면은 그것도 또 나랑 동일한 거예요. 자, 근데 간단한 수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 아까 그랬죠? 수적인 동일성이라고. 수적인 동일성은 진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랑 A라는 컴퓨터랑 같고 나랑 B라는 컴퓨터랑 또 같다면, 그러면은 A와 B도 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저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일까요? 자, 실제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런 거 뭐 가능하다고 상상할 수 있을 텐데, 두 대의 컴퓨터에 내 마음을 옮겨놨다면, 그리고 그 두 개의 컴퓨터가 그냥 별개의 인격체라면, 그 둘은 절대로 같은 것일 수 없어요. 가령 둘이 뭐 서로 대화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인공지능체를 상상하고 있는 거니까 둘이 서로 대화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예, 뭐 제가 죽은 다음에 업로드가 되니까 뭐 제 와이프가 남아있다면, 예, 서로 와이프를 차지하려고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예, 제가 남겨놓은 돈을, 예, 서로 가지려고 싸울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봐도 A라는 존재와 B라는 존재는 같은 존재가 아닐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겼죠.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저렇게 기억 이론이 맞다는 거 가정하고 두 대의 컴퓨터에 업로드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두 개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근데 우리는 저게 틀렸다는 거 알아요. A와 B는 같은 존재일 수 없어요. 자, 이걸로부터 우리가 끌어내야 될 건 뭐냐? 기억 이론이 어딘가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맞을 리가 없어요. 이 기억 이론이라는 게 맞다면은 A와 B는 동일하다는 게 나오는데 그게 맞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기억 이론이라는 견해가 굉장히 직관적으로도 호소력이 있고, 또 업로딩이라는 거 가능케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견해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결론 내릴 수 없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억이라는 게 보존된다고 해도 실제로 그거는 나와 유사한 인격체를 남기는 것 뿐이지 실제로 나는 아니다. 그냥 기억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질적 동일성, 수적 동일성 구별을 했었는데 그냥 나랑 질적으로 동일한 어떤 존재를 남기고 죽는 거일 뿐이지 실제로 그게 동일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로 동일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우리가 포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견해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신체 이론, 아까 신체적 연속성 이론이라고도 했었던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연속성을 갖고 있어야지 진짜 내가 되는 거지, 기억만 카피한다고는 절대 내가 안 된다. 기억이라는 건 카피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뭐 2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6개 무한히도 무한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거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게 다 내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 어쩔 수 없이 다시 신체 이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신체 이론이라는 게 가졌던 아까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한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반전이라고 썼는데, 예, 반전이 일어나요. 자,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까 그 문제를, 그 이름을 제가 안 붙였었네요. 복제 문제라고 철학자들이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신체적 연속성 이론 또는 신체 이론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뭐 뇌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다면 우리의 뇌는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좌뇌하고 우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예, 제가 저기 달아놓은 사진은 좀 엽기적인 그림인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무슨 일이냐면은 이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교량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자,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도 사람은 살 수 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좌뇌와 우뇌가 각각 어느 정도 기능적인 완결성이 있어서 그래요. 자, 혹시 그런 거 주변에서도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무슨 뇌혈관의 문제로 좌뇌가 완전히 기능을 정지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물론 어느 정도 몸의 기능은 조금 저하되지만은 그래도 온전히 사람으로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진 않아요. 자, 좌뇌가 그래도 마찬가지고 또 우뇌가 무슨 기능에 큰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멈춰버리더라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전이랑 같은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을 해보는 거냐? 예, 좀 엽기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갠 다음에 예, 서로 다른 몸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예, 엽기적이지만 실제로 지금 수준에서 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랬죠. 한쪽 뇌만 가져도 그게 나일 수 있다고. 왼쪽 뇌만 가져도 나일 수 있고 오른쪽 뇌만 가져도 여전히 나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 뇌를 둘로 갈라서 두 사람의 몸에 집어넣는다면은 누가 저일까요? 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애초의 생각에 따르면은 신체적 연속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좌뇌를 물려받은 그 존재도 나라고 할 권리가 있고 또 우뇌를 물려받은 그 존재도 저랑 동일한 사람이라고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랑 똑같아지는 거 아시겠죠? 얘기가? 자, 무슨 얘기냐? 제 뇌를 둘로 갈라다가 두 사람의 몸에 심어 놓으면 그건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둘이 싸울 수도 있고 둘이 대화할 수도 있고 완전히 서로 다른 인격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좌뇌와 동일하다고 그랬고 나는 우뇌와 동일하다고 그랬지만은 우뇌와 좌뇌는 동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여주는 게 뭐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그 논리에 의해서 신체적 연속성 이론이라는 것도 맞지 않는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럼 어떡하죠? 예, 심리적 연속성 이론도 안 되고 신체적 연속성 이론도 안 되고 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영혼 이론으로 가면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까 영혼 이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영혼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또 우리가 사람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식에 안 맞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떠나서 혹시 영혼 이론에도 똑같은 얘기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의 영혼이라는 게 이렇게 물방울처럼 있는데 그게 이렇게 둘로 쪼개지면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아메바가 이렇게 둘로 분리되듯이 나의 영혼이 이렇게 둘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일까요? 예,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두 개로 갈라졌는데 예, 이쪽도 나고 저쪽도 나라면 근데 둘은 동일하지 않다면 영혼 이론도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라는 건 무엇일까? 내가 계속 살기 위해선 도대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 걸까? 언뜻 보기에 기억만 유지된다면 충분한 걸로 알았는데 예,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예, 아무 해결책이 없는 문제 아니냐? 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현대 철학자들한테 최근에 좀 많이 논의되게 된 그런 대안이 있어요. 자, 좀 역사적이긴 한데 최근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고대 쪽부터 있었던 생각이기도 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 이건 무슨 생각이냐면은 어떤 견해를 취해봐도 다 좀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물음은 사람을 어떤 과거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을 동일하게 만드는 게 뭐냐, 지금의 사람과 미래의 사람을 동일하게 만드는 게 뭐냐 라는 물음을 던졌는데 거기다가 어떤 답을 내려도 다 괴상한 귀결에 이르러요. 자, 철학자들이라면 이럴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애초에 물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자,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었던 거냐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지 동일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답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규약주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견해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그건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냥 언어를 사용하는 것의 문제다. 약속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고대 때부터 철학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제가 컴퓨터가 한 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스크탑이 한 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스크탑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하드디스크가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하드디스크에서 새 거를 바꿔요. 자, 그래서 뭐 한 부분이 바뀌었죠, 컴퓨터에? 같은 컴퓨터예요, 그래도. 자, 근데 조금 쓰다 보니까 또 컴퓨터가 좀 느려요. CPU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CPU 떼고 또 다른 CPU 달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품을 하나하나 바꾸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 샀을 때 남아있던 부품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케이스까지 바꿨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거기서 한번 물어보죠. 그런 식으로 부품이 다 바뀌었는데 원래 갖고 있던 컴퓨터랑 같은 컴퓨터인가요? 처음에 내가 사왔을 때 있었던 컴퓨터랑 같은 컴퓨터일까요? 그때는 그런 것 같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부품들을 다 교체하면서 원래 있던 부품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책상 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요거 가지고도 컴퓨터 하나 만들 수 있겠네 해가지고 컴퓨터를 하나 조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조립을 하고 나면은 원래 있었던 컴퓨터랑 똑같은 부품을 가진 컴퓨터가 한 대 생기겠죠? 자, 그럼 컴퓨터가 두 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애초에 샀던 거에서 조금씩 부품을 바꾼 거고, 그래서 옛날 부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컴퓨터고, 또 하나는 옛날 부품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다시 처음같이 모아놓은 그 컴퓨터예요. 자, 제가 원래 샀던 컴퓨터랑 그 두 컴퓨터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두 컴퓨터 중에 어떤 게 동일한 컴퓨터일까요? 잘 모르겠죠? 자, 근데 이런 게 진짜 심각한 어떤 철학적인 물음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부르기 나름이에요. 아니면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요런 비유 또 들어볼게요. 뭐 어떤 비유 들어보시냐면은, 우리가 무슨 동아리를 하나 하는 거예요. 동아리를 하나 하는데, 어떤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 동아리 회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근데 나중에 한 1년쯤 있다가 거기 남아있던 한두 명이 계속 그 동아리를 지키려고 새로운 동아리를 하나 만들면서 옛날 이름 그대로 쓰고, 근데 사람은 다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런 물은 물을 수 있어요. 그게 옛날에 있던 동아리랑 같은 동아리야? 다른 동아리야? 자, 근데 그렇게 물으면은 진짜 정해진 답이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게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뭔가 어느 점에서는 이어지는 측면이 있고 어느 점에서는 단절이 있다.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같은 동아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얘기가 그렇게 황당하게 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존재했던 사람과 지금의 내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딱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을 쓰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같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고, 그냥 약속해서 써라, 그런 얘기예요. 규약이라는 거는 약속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격한 얘기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얘기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자, 약간 놀랍게도 이제 현대 서구의 철학자들이 불교에서 비슷한 생각을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이 흔히 인용되는 구절인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불교의 무아론이라고 부르는 거, 그야말로 내가 없다는 얘기죠. 비슷한 얘기 같아요. 자, 어떤 얘기를 했다고 그러냐면, 붓다가 말씀하셨다. 승려들이여, 행위는 존재하고 또 그 결과들도 존재하지. 그쵸? 나의 행위는 틀림없이 존재해요. 그 행위를 하면 결과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행위하는 그 뒤에 있는 사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나한테서 어떤 것들이 계속 읽어보고, 이런 요소들을 떨쳐내고 새로운 요소들을 띠게 되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기로는 내가 가진 어떤 습성들, 기억들, 성격들, 믿음,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나라는 거는 계속 지속되고, 예, 옛날의 기억들, 뭐 성격들 이런 거 떨쳐내고 또 다른 믿음, 가치 이런 것들을 띠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떨쳐내고 새로운 요소들을 띠게 되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인격적 개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그러니까 인격적 개체 또는 사람 또는 자아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나의 성격, 나의 육체, 뭐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집합에 그냥 다발이 있어요. 거기에 주어진 귀학적인 이름일 뿐이라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그 철학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이럴 때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이미 저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이 없는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물음을 잘못 물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믿기 힘든 얘기예요.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계속해서 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거. 진짜 심각한 답이 없다는 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렇다면은, 내가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80세에, 그러니까 30년 후에, 그러니까 3, 40년 후에 어떤 노인이 있는데, 그게 나랑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다는 거. 굉장히 거슬리는 답이긴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그 존재를 위해서 지금의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축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요. 자,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지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는 거 굉장히 거슬리는 답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철학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불가피한 결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측면도 그런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 결론에 따르면은 이런 생각이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의미의 생존도 결국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 또는 말을 쓰기 나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내가 자고 일어나서 그 침대에서 일어나는 어떤 존재가 똑같은 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시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편의상 우리 사람들이 말을 쓰는 그냥 관습상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분류한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죽고 또 새로 살아요. 자, 근데 이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 같이 들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사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지만은 어떤 측면에선 좀 좋은 측면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대하는 거, 내가 내일까지 계속 살 수 있을까? 30년 후에 계속 살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천국에 가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의 연속성만 있으면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생존 또는 사람의 동일성과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그러는데, 동일성이라는 건 내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냥 약속하기 나름이고,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일도 존재할 어떤 사람이 나랑 심리적인 연속성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동일성인지 아닌지는 우리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거는 연속성을 갖는 사람이 미래에 존재할 것이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희망이 생기는 거냐?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인공지능에 나의 마음을 업로딩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충분히 합당한 기대라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의 언어적인 관행에 따라서 나의 영혼을 업로드했을 때 그게 나라고 불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의 생존도 그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장될 수 있다면 우리한테 여전히 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대의 컴퓨터에 업로딩되면 어떡할 거냐? 크게 문제 없어요. 사실 나는 두 사람의 자녀를 남기고 죽는 것처럼 두 존재한테 나를 물려주고 가는 걸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복수의 컴퓨터에 업로드될 가능성 같은 것도 그렇게 거슬리는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런 문제의 본성상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한 답변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뭐 결정적인 답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현대 철학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결론, 한 가지 유력한 결론으로 이런 결론 내려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었고 지금 뒷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철학이 인공지능에 영향도 줬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철학적인 물음들이 생겨나고, 그런 물음들을 푸는 과정에 대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철학과 인공지능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흥미로운 주제들이 있지만은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정도 얘기했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